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배울 작품은 용소와 며느리 바위라는 구비문학에 해당하는 전설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이 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공부할 때는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비문학이라는 갈래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과서 251쪽을 펼쳐볼까요? 네, 251쪽에 한국문학의 범위라는 글을 보면요, 이 구비문학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문학은 말로 된 것과 글로 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말로 된 문학에 집중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말로 된 문학은 구비문학이라고 합니다. 뜻은 입으로 전하여 옮기는 문학입니다. 반대로 글로 된 문학은 기록문학인데 우리가 다음 순서로 배울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구비문학으로 돌아가서요. 이 구비문학은 원시시대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창작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왔는데 주로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문이라든지 어떤 글자를 잘 아는 지식인층이 아니어도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얘기를 만들고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구비문학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른 어떤 민중의 소망, 취향도 이야기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따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252쪽으로 넘어갑시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은 이 용소와 며느리 바위가 전설, 즉 구비문학에 해당하는 만큼 이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는 구비문학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 왼쪽에 작은 날개로 표시되어 있는 이 얘기가 구비문학임을 알 수 있는 특징을 본문에서 찾아보며 읽어보자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특징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군말이 쓰입니다. 군말이 뭐냐? 지금 선생님도 말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필요 없는 말들이 섞이는 걸 군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인지, 이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 중간에 섞이는 군말을 구비문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말이 불필요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반복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건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네. 예를 들면 장제첨진의 뒷처다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뒷처다리인데 아니면 돼지 이런 것도 반복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어체가 쓰입니다. 구어체가 뭐냐? 우리 평상시 일상 대화에 쓰는 말투요. 예를 들면 말 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있는 데거든. 옛날 옛적 얘기지. 집터살이라 그래. 그런 영감이라네 하면서 정말 상대가 말하듯이 상대에게 얘기를 해주듯이 쓰는 구어체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구현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아까 하늘색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투리가 쓰입니다. 방언이라고 하죠. 지방의 언어.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인지라는 단어도 이제라는 뜻의 방언이고요. 또 밑에 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친구들의 진한 우정이 아니라 일부러라는 뜻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읽을 때 방언의 뜻을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으니 유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언은 보라색으로 체크를 했고요. 이 방언이 쓰였을 때 효과도 좀 알아갑시다. 기본적으로 지방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토속적인 정감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할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말해주는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장된 표현이 쓰입니다. 과장된 표현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용소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요 색깔로 해볼까요? 이제 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 아니면 명제시 며칠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그만큼 깊은 소, 이런 것들이 과장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 말함으로써 어떤 재미나 흥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구비문학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먼저 했으니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선생님하고 집중해 볼게요. 용소와 며느리 바위 보면 이제 김용규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말해 주셨고요. 조이용 학자님이 이걸 받아 적어서 기록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용소는 자 갈게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자, 이 용소가 뭔지 일단 알아야겠죠. 뭐 용이 나오는 뭐 이런 그 용 아니고요. 그러니까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물이 콸콸콸 흐르는 어떤 폭포수가 근처에 있으면 용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일단 굉장히 규모가 넓은 어떤 연못, 호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다는 거죠. 장현읍, 어떤 마을 지명인데요. 지금의 북한 땅, 황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곳이고요. 우리는 이 장현읍의 네모를 치고 이곳이 공간적 배경이라고 정리를 합시다. 네,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현읍에서 그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예정 얘기지. 자, 이제 할아버지가 이 용소에 얽힌 전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도 주지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아하, 자 그러니까 이 용소가 있던 자리에 원래 누구네 집이 있었다? 그쵸, 장제첨진의 집이 있었다. 아주 부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성격이 영 안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던 상태였다. 오죽하면 별명이 돼지다 라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성격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도 당최 주질 않고 또 대개 중들이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겜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자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나 있는데 사건은 어느 여름에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를 더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 산에 뭐가 많다? 네, 절이 많다. 그래서 그 절에서 한 도승, 스님이 내려옵니다. 영감이 나쁘다는 소문을 듣고서요. 일부러 내려왔다는 거죠. 일부러.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우정. 그래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자, 그러면 스님이 왜 이 영감님네 집을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첨지가 정말 인성이 악한 사람인지 시험해 보려고 온 겁니다. 장제첨지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희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고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하고 면박을 줍니다. 이제 이 불농불사라는 단어가 특이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불농불상이 맞는 말인데요. 이 발음이 조금 사투리가 섞였나 봅니다.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면서 놀고 먹는다는 뜻인데 이제 스님들을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쌀 줄 수 없다. 시주를 거절을 하는데요. 그대로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않고 섬날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쇠똥을 퍼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 바랑에다 쇠똥을 였단 말이야. 자, 보니까 이제 아무리 화를 내도 스님이 꿈쩍도 안 하고 불경을 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무시하나 싶은 거죠. 이 장제첨지가 지금은 삽이라는 게 있지만 부삽이라는 걸 옛날엔 썼다 라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이 중간 부분에 밑줄을 친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도 구현 상황이 드러납니다. 왜냐? 청자,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석에서 추가한 해설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상황이 할아버지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구현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흥미를 가지는지 실시간으로 고려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부삽이 뭘까요? 부삽 한번 봅시다. 일반 삽과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삽은요 뾰족하게 생겼죠. 이 땅을 파고 캐는 데 쓰기 때문인데요. 부삽의 경우에는 여기가 평평한 쓰레바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듯이 옛날에는 집마다 아궁이가 있었는데 그 화로에 재를 치우거나 아니면 그 불씨를 담아 옮기는 데 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삽의 부는요, 이 불에서 온 단어입니다. 특이하죠? 여기다가 뭘 팠다? 네, 쇠똥, 비료더미에 있던 소의 똥을 가득 퍼다가 바랑에다가 넣어줬다. 바랑, 스님이 메고 다니는 배낭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욕스러운 모욕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행동에다가 표시를 한번 합시다. 스님의 바랑에다가 쇠똥을 였단 말이야. 자, 참고로 였다는요, 무슨 뜻일까요? 그쵸, 사투리, 넣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 그러면 이 행동은 지금 착한 행동, 나쁜 행동? 나쁜 행동이죠. 악행을 저질렀고 이것은 징벌의 계기가 됩니다. 흥부와 놀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 중은 조금 더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거저 아미아미타불만 부르다가 그 쇠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제첨지 며느리가 이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중 보고서는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씻은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버섯랑 그 바랑에다 여줬단 말이야. 하하, 지금 이 며느리가 등장을 해서 쌀을 스님에게 대신 드립니다. 이제 자기를 봐서라도 시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한 행동은 악행이 아니라 선행이 되고요. 옛날 이야기가 그렇듯이 착한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으니까요. 보상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하, 이제 스님이 요렇게 말을 하네요. 당신 집에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거다. 재앙 천벌이겠죠. 재앙이 닥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재앙은 누구의 잘못된 행동으로 오는 걸까요? 그렇죠. 장제첨지의 아까 쇠똥을 바랑에 넣는 악행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스님이
어떤 인간의 행동을 선, 악에 따라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아까 착한 행동을 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 보상은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제 어디를 향해 도망쳐라? 네, 불타산을 향해 도망쳐라. 귀중하게 생각하는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라고 해서 이 며느리에게만 중요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안내했다는 거.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착한 행동에 따른 상을 주는. 이 지점에서 불타산을 향해 도망쳐라. 이곳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공간이자 평범한 인간 세계, 세속적인 세계와 다른 초월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이어서 재우던 아이를 들쳐업고, 네, 첫 번째로 챙긴 것은 자기 아들.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시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고 나오다가, 두 번째는 명시도토마리요. 명시도토마리는요, 요겁니다. 이제 배를 말 그대로 옛날에는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실을 감아놓은 틀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새를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옛날에 옷감을 짜던 기구고요. 여기에 도토마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끊어서 이고 나온 겁니다.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마지막으로는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쯤 가는데 이제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병력을 하더니 말이야. 맑고 화창했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천둥번개, 벼락이 와라락 칩니다. 네, 하늘이 내리는 천벌이 오는 거죠.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서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운몽에서 배운 개념인데요. 뭐였죠? 네, 바로 전기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자, 앞서 이제 스님이 불타산을 향해 도망쳐라 라고 얘기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아하, 뒤를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금기를 얘기한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병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아, 이 여인이 깜짝 놀래서 그 금기를 깜빡하고 어겨버립니다. 즉, 금기를 위반한 거죠.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금기를 어겼으니까 벌을 받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걔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스카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아하, 요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바로 우리 제목의 며느리 바위겠네요. 그래서 이 증거물 첫 번째 며느리 바위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역시 사람 모양하고 머리에 인것 같은 거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지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 화석이 불타산 내려오는 길에 남아있다 라고 증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옛날에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은 찾을 수 없다가 아니라요. 지금도 그 모양이 남아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전설의 진실성, 즉 그럴싸하다 하는 어떤 신빙성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설의 조건입니다. 한데 그때 이 벼락을 치면서 그 장제첨신의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이야. 아하, 그리고 이제 벼락이 장제첨신의 집에 내렸는데 천벌을 받았겠죠? 그 첨신의 집은 없어지고 그 웅덩이에 뭐가 생겼다?
네, 이제 큰 소, 아까 말한 용소요. 큰 연못 호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른다 라고 해서 아주 넓다는 것을 과장하고 있네요. 한데 그 소가 어느 만큼 넓으냐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데 이거 고만 2배쯤 되는 품인데 할아버지가 또 이제 여기 할아버지 집 근처 어린이 놀이터보다 2배나 더 크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얼마나 큰지 와닿게 근처에 있는 장소와 비교하면서 청자의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 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일일이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 가지고서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도의 그 평야의 논의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서 되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맵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맵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보려고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서는 재니까 명지실 며칠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그만큼 깊은 소가 됐단 말이야. 문장이 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 호수에 아주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이제 평야에, 논에 대서 농사에다가 썼다는 거죠. 또 신기한 거는 비가 와도 늘질 않고 비가 안 와도 줄질 않는 아주 신비한 성격을 띱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실을 갖다가 이제 돌을 매서는 바닥에 집어넣어도 끝이 안 닿을 정도로 깊었다는 과장까지 마지막에 덧붙여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 전체를 읽었는데요. 한번 필기할 내용을 우리 지금 이 254쪽에 왼쪽에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집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금기가 이야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금기가 제시됐는데 보통 주인공이 이걸 지키나요? 어기나요? 그렇죠. 어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계를 보여줘. 그리고 2번째는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됩니다. 금기가 있는 이야기와 없는 이야기, 뭘 더 긴장하면서 보게 될까요? 그렇죠. 있는 이야기일 때야 얘가 이 금기를 어기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죠. 긴장감을 불어넣고요. 또 금기를 어겨서 결말이 보통 슬프게 비극적으로 끝나니까요. 비극성을 이야기에 부여합니다. 네. 2번째로는 용소라는 이 장제첨지의 집이 용소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용소의 상징적 의미. 원래 용소는 장제첨지의 집터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제첨지 집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장제첨지만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기적인 공간이었는데 용소가 되면서, 호수가 되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됩니다. 농사에도 써고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타적인 공간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장제첨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골고루 공평하게 다시 분배되기를 원했던 민중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게요. 만약에 벼락을 맞아서 장제첨진의 집이 그냥 없어졌다 해서 결말이 끝났다면 이런 소망을 우리가 도출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첨진의 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주 커다란 물이 많은 호수가 생기면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에도 쓰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결말이 되니까 당시 민중들이 얼마나 이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원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디테일도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봅시다. 이 이야기에는 총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네,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장제첨지라는 인물입니다. 일단 전형적인 악인에 해당하고요. 어떤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점에서 지극히 욕망을 가진, 세속적 욕망을 가진 세속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일단 선한 인물이고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제 금기를 어겼다는 부분입니다. 금기를 어겼다는 점에서 이 자기가 살았던 마을, 즉 세속적인 세계, 그곳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속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결국 화석, 즉 바위가 되죠. 벌을 받는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중간적 존재라고 해요. 왜 중간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림을 잠깐 봅시다. 살고 있는 이 마을, 그리고 산의 정상, 그러니까 스님이 내려온 그 불타산의 정상, 이곳의 성격이 대비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마을이 있는 곳은 세속적인 공간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곳이라면, 이 스님이 계시는 불타산의 정상, 절이 있는 곳은 초월적인 공간입니다. 신성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며느리가 돌이 되잖아요. 뒤를 돌아봄으로써요. 그래서 그 중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며느리는 중간적 존재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도승, 스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필기했듯이 인간 행동을 선함, 악함에 따라 판단하는 심판자이기도 하면서 며느리에게는 구원자이기도 하고요. 그 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 스님이 아니라 어떤 신의 힘을 빌려 쓰는 혹은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스님이라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주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제는요,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이 장제첨지가 벌을 받는 것, 즉 선함을 권장하고 악은 징벌하는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즉 자신의 행동에 따른 업보를 돌려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렇게 며느리처럼 한순간에 어떤 본능을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에 대한 벌을 받잖아요. 그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자 가 두 번째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54쪽 필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255쪽은 선생님이 필기했던 거를 미처 지우지 못했네요. 네, 2번 문제를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비문학의 특징,
계속 우리가 강조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제 전설이라는 구비문학이 지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전설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 이게 전설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 같은 경우는 장소가 구체적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전설이 가지는 진실성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전설은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을 가진다. 이 증거물,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증거물은 이제 아무거나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글에서 해주는데, 바위에 관한 전설은 바위 일반을 증거물로 삼을 수는 없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모양만이 증거물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바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에 늘 우리가 주목해 왔거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생김새는 누구나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유리하다. 라고 해서 이 증거물이 상당히 독특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며느리 바위 수업에서도 보여줬지만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위치도 정말 남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아무 조약돌이나 바위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는 거예요. 상당히 특이하고 기이하게 생겨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하고 뭔가 그것에 얽힌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이제 2-2번 문제를 보면요. 이 이야기가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장소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증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거 첫 번째, 구체적인 장소 어디다? 네, 공간적 배경 장면읍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별적 증거물 뭐가 있었죠? 네, 두 가지죠. 잘 기억했어요. 하나는 용소, 하나는 며느리 바위.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증거물이 됩니다. 그러면 255쪽의 학습 활동도 중요한 것 위주로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262쪽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만 뽑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만 볼게요. 용수와 며느리 바위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장자못 설화의 하나로 황해도 장현지방에서 구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수와 며느리 바위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비슷한 전설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가진 전설을 장자못 설화라고 분류를 해서 부르는데, 우리는 황해도 장현지방에서 구전된 거를 본 겁니다. 그러므로 인색하고 탐욕스러우며 포악한 부자가 벌받는 것을 통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드러내었으며, 며느리가 금기를 어겨 돌로 변하는 것을 통해 선을 추구하는 의식과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존재의 속성을 깊이 드러내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짚고 가야 할 것은 이 용수와 며느리 바위는요,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벌받는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기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어겨버린 그 며느리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혹은 인간 존재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두 가지 다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그럼 안녕.